예, 그래서 이제 거기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조세의 독립성 여부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독립세 보시게 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상이 존재하는 조세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소득, 재산, 행위 이렇게 독자적인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걸 독립세라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부가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독립세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곱해갖고 세액 계산했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또 몇 프로 이렇게 붙여갖고 세금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부가세라 합니다. 부가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대상이 없고, 그죠? 독립세에 뭐가 계산이 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그 산출세액에서 다시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 부가세라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다 하면 취득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에 붙는 뭐가 있다고요? 부가세가 있다고. 그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세관세도 마찬가지고 각각 세금에 독립세라는 세금에 그죠? 붙는 뭐가 있다고요? 부가세가 있다고. 부가세. 자, 근데 그 부가세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요거 제가 그대로 다시 옮겨 볼게요. 요거를. 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그랬죠?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취득세라고 해봅시다. 자, 취득세 주택인데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자, 1억 원짜리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의 이제 과세 표준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율이요. 1%입니다. 1%. 그러면 산출세액이요. 이렇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에 또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아시겠죠? 여기에 또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붙는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좀 복잡하니까 자, 간단한 걸로 합시다. 자, 등록면허세를 봅시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합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해서 자, 채권 금액이 1억 원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억 원에 0.2%. 여기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 0.2% 하면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자, 20만 원이 붙는데 이 등록면허세가 자 20만 원이 붙잖아요. 붙으면 여기에 또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붙는다. 그럼 부가세가 뭐가 붙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지방교육세가 20% 붙는다 하는 게 있죠. 부가세 및 세율에 거기 도표에 보시게 되면 등록면허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20% 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고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이 지방교육세가 20%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산출세액 있죠? 취득세 산출세. 그죠? 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교육세에 세율을 적용해갖고 또 여기서 또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고요? 독립세 산출세액이 과표가 된다고요. 요 금액이요. 요 금액 20만 원. 거기에 지방교육세 세율이 몇 프로였다고요? 20%였다고.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4만 원 돼, 4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도 내야 되고 등록면허세에 해당되는 20만 원도 내야 되고 거기에 붙은 지방교육세 있죠? 얼마요? 4만 원도 같이 내야 된다고. 그래서 총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24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그죠? 내가 세금 부담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각각의 세금에 또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라는 게 또 붙는다고. 근데 이 부가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뭐냐면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 감면세액에 따른 부가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돼서 감면. 세금을 절반을 깎아준다고 봅시다.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면 요 20만 원 중에 있잖아요. 20만 원 중에 감면받는 세액이 50%란 말이에요. 50%니까 10만 원 감면받겠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 돼요? 역시 10만 원 되겠죠. 그럼 감면은 세금 깎아주는 거라 낼 필요 없죠. 뭐만 내면 돼요? 10만 원 해당되는 세금만 등록면허서 내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붙는다고요? 부가세가 붙는다고. 그래서 부가세가 몇 프로 붙느냐 이러니까 지방 교육세가 몇 프로예요? 20% 붙고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붙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 10만 원에 20% 하면 얼마요? 2만 원. 그 다음에 요 감면받은 10만 원 있죠? 요건 낼 필요 없지만 여기에 붙는 부가세는 내야 된다고. 부가세가 또 얼마요? 2만 원. 그래서 14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이 단순하게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면을 받으면 그 세금 자체는 감면이 되지만 거기에 붙는 부가세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대충 이해하면 돼요. 지금 뭐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물론 나중에 이제 본 시험에 가게 되면 그때는 막 계산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죠? 지금은 전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자, 그래서 부가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래는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감면 시에 부가세가 없는 것도 있고 납부 시에 부가세가 또 없는 것도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다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관청이 지가 부가세를 붙이고 싶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붙이고 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감면 시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가 있고 납부 시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외우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론 뭐 나중에 뭐 바쁘면은 뭐 이유하고 상관없이 그냥 외웠었죠. 시험을 치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다 하면서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이제 이런 세금들이 붙는구나. 각각 세금마다 부가세가 있구나. 그 정도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뭘 설명할 거냐 하면 자, 세액 확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한다. 세액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갖고 세액을 계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주의 조세라는 게 있고 부가주의 조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동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확정.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내야 될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해서 확정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정해주는 세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고주의는 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동 확정은
대상이 확정이 되면 세액도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몰라도 돼요.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본수할 때 그때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주의 조세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취득세 있죠,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전부 다 신고주의예요. 신고, 요것도 신고, 이것도 신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신고는 선택이고 원칙은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내 재산 내역이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도 없고, 예, 내 재산 내역을 매년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내 재산 내역을 파악해서 때 되면 재산세 고지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보내준 대로 세금 내면 돼요. 왜요?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세금들이 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이 있죠? 이런 세금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과세관청한테 달려가서 내 세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만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받아요, 처벌. 그것도 뒤에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확정하는데 크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요,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세금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있다고. 그죠?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 세금을 신고주의 조세라 하는 거고,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부가주의 조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액 확정 방법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느냐? 세금 징수 방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세금 징수하는데 신고주의 방에 해당되는 세금, 즉 납세무자가 신고해서 확정하는 세금은요, 당연히 납세문자가 과세관청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요, 과세관청에서 세금 결정한 거 있죠? 이런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해요. 보통징수. 그래서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납세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송. 그렇게 이제 세금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제재가 있다 그랬죠. 법적인 제재가. 자, 우리가 신고 납부 방식이라면 언제까지 신고해라 하는 신고 기한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세금이라면, 그죠? 언제까지 납부해라 하는 납부 기한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불성실하게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을 한다, 그러면 어떤 법적 제재를 가느냐 하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고지서에 정해놓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지서 납기를 경과시켰다, 그러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글자가 틀려요. 하나는 세고 하나는 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체로 쭉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신고주의 조세라고 하고, 신고주의 조세는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납부를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적용한다? 가산세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대신에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의서를 발송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부가주의라 얘기하는데, 이런 부가주의 조세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징수 방법은 과세관청에서 고의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납기까지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것이 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가산세의 종류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도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뭔가 기재를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기장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무신고했을 때, 과소신고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일 때, 부당하게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쭉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를 적용하고 중가산금은 몇 프로를 적용하고 어떨 때 적용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쭉, 맥락을 쭉 연결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아가시면 돼요. 틀을. 그죠? 그 세부적인 거는 그때 또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 자, 그 다음에요.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득세. 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주의 조세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자,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등기를 안 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항상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징수방법이 신고납부 세금이지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암만 과세관청이 기다려도 신고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 사람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뭐 그죠, 죽을 때까지 신고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그냥 끝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신고납부 세금인데 신고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징수로 징수방법이 전환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과세관청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세금 계산해가지고 고지서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신고납부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징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고납부 세금은 원칙이 신고납부지만 예외적으로 항상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보통징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고요? 가산세가 붙고요. 가산세를 붙여갖고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또 납부 안 하잖아요? 그럼 뭐도 붙는다고요? 가산금도 붙는다고. 그래서 신고납부 세금은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징수세금 있죠? 보통징수세금. 애초에 신고 안 하는 거죠? 애초에 신고 안 하는 거니까 가산세는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산금만 있는 거예요. 가산금만. 자, 그러면 자, 취득세 한번 봅시다. 자, 취득세. 자,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환. 자, 징수방법이 뭐로 바뀌어요? 네, 보통징수.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라는 게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고지서 보낼 때 뭐를 포함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 있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 붙었다. 그죠? 그럼 과세관청은 원래 세금 100만 원에다가 가산세 20%가 붙으면 120만 원 있죠? 120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준다고요, 이제. 그죠? 자, 그런데, 자, 고지서 보내줄 때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하고 납기를 또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납기를 또 어겨.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이 또 적용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만일 가산금을 자, 3%를 붙인다 했을 때, 3%를 붙인다 했을 때, 아까 제가 취득세는 얼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가산세가 얼마 붙었다 그랬어요? 20만 원. 이렇게 붙었다고 봅시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해야 돼요. 신고 무슨 가산세, 납부 무슨 가산세, 이거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0만 원 하고 아까 가산세 20만 원하고 포함해서 120만 원을 고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납기를 경과시켰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산금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3%가 붙는다 했을 때, 일반 가산금 3% 붙인다 했을 때, 그죠? 이 3%를 100만 원에 대해서 3%를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가산세까지 포함시켜서 120만 원에 대해서 3%를 붙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3%를 붙여야 됩니까? 120만 원에 대해서 3%를 붙여야 됩니까? 120만 원에 대해서 3%를 붙여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가산세라고 했죠, 세. 끝에 세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세금이라 그랬잖아, 아까. 끝에 항상 뭐가 붙으면? 세가 붙으면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세금이지만 취득세 안 내서 붙는 가산세 있죠? 이것도 하나의 독자적인 세금이라고.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가산금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거기에 지불하는 연체이자란 말이에요. 연체이자. 자,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러 자, 구청에 갔다 옵시다. 구청에. 그럼 구청에서 그죠? 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라 그러고 나서 돈을 얼마를 내세요 이러는데 구청 직원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청 직원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구청 직원이 요 가까운 은행 가서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그 돈이 예치가 된다고. 누구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다 돈을 예치시켜 놨으니까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자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자를 당연히 줘야죠.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잖아요. 돈이. 그죠? 그러면 은행은 국민은행 아니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국민은행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은행에 해도 되고 그러면 은행에서 서로 그 돈을 예치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주은행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어디든지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그 돈이 들어가고 나서 주은행에서 다시 그 돈을 갖다가 차서 주로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다가 세금이라는 게 예치가 되면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테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예치시켜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갖다 제대로 꽂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근데 내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안 꽂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누구한테 받아낸다고요? 우리한테, 납세문자한테 받아낸다고. 그게 뭐라고요? 가산금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뭐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된다? 가산세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다 포함한 이자를 내는 게 뭐다? 그게 가산금이라고요. 가산금. 그죠? 자, 그런데 거꾸로 이 가산금이라는 것이 이 가산세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이때 이 가산금이 가산세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산세가 먼저 붙고 나중에 그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가산금은 앞에 가산세 계산할 때는 포함이 돼서 계산이 돼요. 포함이 안 돼서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다고.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고. 왜 틀리는 거예요? 과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 과정을 모르니까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을 알아요, 과정을. 그래서 어떤 과정을 갖다 이해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죠? 내용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산세나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역시 그죠?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요. 그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갑이요. 을한테. 자, 이번에는 자, 증여를 했다고 봅시다. 증여. 자, 상속하고 증여는 이제 상속하고 증여라는 세금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무상이전입니다. 무상이전. 저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재산을 이전시키는데 을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공짜로 재산이 이전이 되면 상속 또는 증여가 돼요. 근데 상속하고 증여하고 이제 구별 기준은 뭐냐 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서 그 재산이 상속인한테 이전이 되는 거고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타인한테 이전을 시키면 그걸 증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차이점 말고도 세금 계산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많아요. 우리가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죠. 뭐 그건 뭐 일반적으로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피상속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에요.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요. 3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자녀가 갑을병 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유언을 남기셨어.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 재산을 똑같이 1대1로 나눠서 가져가라. 자, 그래서 갑을병 3사람이 10억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아까 과세표준 얘기했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갖고 세금 계산한다 그랬죠. 그때 과세표준 금액이요. 30억이 과세표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각자 받은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각자 받은 10억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는 30억을 과표로 하고 증여 같은 경우는 각자 받은 10억에 대해서 과표로 삼으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훨씬 세금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들은 상속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문회 같은데 요즘 하잖아요. 보면 뭐, 그죠? 재산을 막 쪼개갖고 뭐 증여해가지고 뭐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문에 나온 얘기가 뭔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나 아들한테 10억짜리 부동산을 주고 싶은데 10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주면 뭐가 돼요? 증여가 되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나 자녀한테 10억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아시겠죠? 돈을 빌려줬다고요. 10억짜리 재산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10억을 해당되는 돈을 부인한테 빌려주고 아들이나 자녀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고 이자 얼마씩 갚아라 이런 다음에 그 돈 갖고 부동산을 샀다는 거지.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부인한테 자녀한테 그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통장을 주고받은 거야. 돈을 꽂고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준 거지. 세금을 피하려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도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갑이 을한테 이제 증여를 했을 때 을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자, 증여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증여라는 것도 하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인데 세금이 지금 두 개가 부과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개의 세금만 부과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증여세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취득세의 대상은 행위예요. 행위. 증여세의 대상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고 증여세는 소유권을 취득한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라고. 그래서 이중부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이 두 개가 부과가 되었지만 하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 또 하나는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뭐 귀에 구면 귀걸이고 뭐 코에 구면 코걸이네. 그죠? 아무 세금이나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거는 재산이다 붙이고 이거는 행위라고 붙이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주행세라는 세금을 만든 사람이 보상을 엄청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중에. 새로운 세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죠? 그 세금을 부과했을 때 뭔가 그것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데다가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주행세라는 세금이 없었는데 그 주행세라는 세금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직무 뭐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몇 등인가 받았다 그래요. 그죠? 왜? 그런 세금이 하나 생겨나면 세수가 몇 천억이가 되고 몇 조가 되고 이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세금이 하나만 부과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분되는 내용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 내용이 정해.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이 정해지느냐? 자, 보세요.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건물을 하나 증여를 받아. 건물을. 자, 건물을 하나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는데 건물을 증여받고 나서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데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내야 되고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받자마자 그 다음 날 번개가 확 내리쳐가고 천재지변에 건물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어요. 자, 증여받아갖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건물이 홀라당 불타버렸다고요. 자,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취득세. 왜 내야 됩니까? 취득한 행위가 있잖아요. 이해되죠?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은 그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했잖아요. 세법은.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취득세는. 증여세는. 세법은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증여받았다. 증여계약서를 썼다. 그죠? 그러면 그 계약일 날 증여계약서 쓴 날 그때 소유권 취득 행위를 한 거예요. 이미. 소유권 취득 행위 했죠. 대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산이 멸시가 됐을 때는 증여세를 공제를 공제. 그러면 취득세는 공제를 안 해주는데 증여세는 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증여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했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재산이 세금 신고하고 내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렸다고. 아시겠죠? 예.
세금 내야 된 기간 내에 내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 재산 자체가. 이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천재지변에 의한 멸실에 의한 공제는 대상이 재산이거나 아니면 소득이거나 이런 세금들에서 주로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금들, 이런 세금들은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내가 롯데리아에 가서 콜라를 한 잔 받았단 말이에요. 먹으려는 찰나에 천둥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콜라다 홀라당 타버렸어. 그죠? 그렇다고 부가가세 안 냅니까? 내야죠. 1,100원 낸 거 100원 되돌려줍니까? 안 되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천재지변에 대한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거기에 대한, 그죠? 공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규정이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대상 때문에. 자, 갑은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매각 차익.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소득이라 한단 말이에요.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소득이라 한다고. 자, 그런데 공짜로 줬죠, 공짜로.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입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부동산 넘겨주고 이익이 안 났죠? 그 대상이 뭐예요? 소득인데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죠? 대상을 정확하게 보시라, 대상을. 자, 유통시켜서 유통. 부가가치세.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요거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그죠? 소비라는 거 있죠, 소비. 소비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있어야 된다.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재산을 증여하는데 오늘도 증여하고 내일도 증여하고 모레도 증여하고 아니죠?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없어요. 소비 행위 자체가 없다고요. 소비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부가가세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롯데리아는요, 롯데리아 오늘 첫날 딱 개장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손님한테 첫 번째로 딱 콜라를 팔았어요. 그래도 부가가세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거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가가세는 소비 행위라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상이 중요하다. 항상 뭔가 공부를 하다가 뭐 막힌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의문이 들 때마다 뭘 떠올리시면 된다? 대상을 떠올리시면 된다. 대상을. 아, 이 세금에, 그죠? 부과하는 대상이 뭐냐?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금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세금이 과거에는 어땠는가 하는 그 세금에 대한 역사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등록세라는 세금을 내고 면허세라는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현재
개정되고 나서는 이 세금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이렇게 두 가지로 개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과거에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해서 과세했죠.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던 건데, 요것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소유권 등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등기행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 등기행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등기부상에 등기등록을 할 때, 각부에는 소유권을 표시를 하고, 을부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하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그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유권에 대한 등기든, 소유권 외에 대한 등기든, 전부 다 등록세라는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등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소유권을 이미 취득을 해야 되죠.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그 다음에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뭘 하면? 등기부에 기재를 하면 뭘 냈다는 거예요? 등록세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걸 동시에 하게 되면 둘 다 같이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죠? 어느 단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우리 보통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세법은 아니라고. 세법은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은 매매를 하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과세니까요. 아까 실질과세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하고는 상관없다. 형식적 요건하고는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한다 그랬죠? 그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가 취득세는 언제라고요? 매매의 경우 잔금을 지급했을 때요. 잔금을 지급했을 때 대금의 일체를 다 지불했을 때 그 시점이 취득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잔금 지급하면 그때 뭐 내고요? 취득세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하면 뭐 낸다고요? 등록세 냈다고. 그래서 옛날이 훨씬 좋았다고요. 옛날이. 왜 옛날이 훨씬 좋았느냐? 명확하잖아요. 세금을 언제 내야 될지. 명확하고 복잡지 않아요. 딱 취득세는 그냥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 2%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시 취득, 원승계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유상으로 취득하든 뭐 아무튼 무조건 취득세는 2%야. 2%. 딱 정해놨어. 정해놨고 그 대신에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하는 종류에 따라 갖고 세율이 다 달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통합. 요렇게 통합이 돼갖고 이게 취득세가 되고요. 지금의 요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요게 등록면허세가 돼요. 이렇게 이제 통합이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2010년도 이후부터. 자,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록면허세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남아있는다고요. 소유권 외에 이게 남아있는다고. 소유권 외에. 그 얘기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통합해서 전부 다 뭘 낸다? 취득세를 낸다 이 말이야. 취득세를 낸다. 취득세를 내고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는 거다? 소유권 외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항상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느냐? 나중에 취득세에 가면 취득세의 세율이 억수 복잡해. 표준세율이라는 것도 있고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있고 뭐 그냥 2%라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왜 복잡하냐? 지금 취득세의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 등록세 세율이 결합되어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것은
표준 세율이 이 두 개 합친 세율이죠. 거기서 2%를 뺐다는 얘기는 옛날 취득세를 뺐다는 얘기예요. 옛날 취득세를 뺐다는 얘기는 옛날에 등록세만 부과하던 거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의 취득세에 왔을 때는 표준세율이 마이너스 2%라. 그 대신에 그냥 2%로 과세한다 그 얘기는 옛날 취득세가 2%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 등록세는 냈다 안 냈다? 안 내고 옛날에 뭐만 내던 거? 취득세만 내던 거. 그거는 지금에 와서 뭐라고요? 그냥 2%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보면 표준세율 나오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냥 2%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그냥 무턱대고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지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법이 이러한 개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세율이 생겨났구나 하는 원천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뒤에 세금을 중하게 과세하는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중과세라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중하게 이제 과세할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게 표준세율 마이너스, 그죠?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2%고, 왜 이게 표준세율을 3배로 하는 거고, 그죠? 왜 표준세율에, 그죠? 또, 그죠?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에 또 2배를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팩트라고, 기본적인 팩트.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재산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재산세가 왜 인세와 물세가 두 가지가 다, 그죠? 성격을 갖게 됐느냐? 이 재산세는 옛날에 재산세가 있었고, 옛날에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옛날에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다. 옛날에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고, 옛날에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고, 그런데 이 두 개가 통합이 되네, 통합이 되어서 이제 재산세가 돼요, 재산세. 그러면 당연히 뭐 들어가겠어요? 건물 들어가고, 선박 들어가고, 항공기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겠어요? 토지 들어갔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생겨났느냐? 주택이란 개념이 최초로 생겨나는 거예요. 주택은 다른 건물하고 토지하고 달리 주택에 해당되는 건물하고 토지를 결합해서 과세를 해주자. 그래서 주택이란 개념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의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생겨나느냐? 종합 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이때 생겨난다고. 그래서 종부세라는 세금이 이때 최초로 생겨나요. 그리고 이때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가 있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통합이 돼서 또 재산세가 된다. 지금 현행의 재산세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 공부하시다 보면 도시지역분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도시지역분에 대한 재산세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가 재산세하고 통합이 되어서 재산세라는 보통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금이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 과거에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오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감안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멈췄네요. 그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1시 7분입니까? 예. 저쪽 시간이 멈췄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지금 조세 총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내용을 더 추려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이론 위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 잡다한 설명 이런 걸 할 여가가 없어요. 할 여가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세법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 문제가 올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행히 아무튼 점수는 뭐 그런 대로 뭐 잘 나오셨던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이게 16과목이다 이래가지고 듬성듬성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공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필요한 내용에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다 봐야 돼. 그래야 이제 고득점을 맞죠. 고득점. 여기서 얘기하는 고득점이 뭐 16개 이런 게 아니고요. 10개 이상.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문이 정답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답만 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있으면 정답이 정확하게 뭐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답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정답 이외의 지문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들 막 집어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수업을 갖다가 2달 동안에 4주밖에 안 하는데 4주 동안에 핵심적인 것도 다 못 잡아갖고 절절매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핵심적인 거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체크.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주 핵심인데 요런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 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잘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수업에 오면 제가 여기 무고등에 올 때는 주로 무고등 학원에 주로 있어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무고등 학원에 주로 있으니까 여기 오후에 그죠? 식사를 보통 하면은 이제 우리가 2시에 이제 수업을 그때는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3시에는 이제 밥 먹고 보통 들어와요. 3시 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시던 남아서 좀 공부하시다가 그죠? 평소에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를 해놓든가 접어놓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이 뭘 물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고 그죠? 뭘 물어야 될지 정확하게 핵심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죠? 가령 이제 묻고 싶으면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때 있잖아요. 이런 때 오셔서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면 돼요. 가령 이제 오늘 오후 내가 몇 시에 밥 먹고 사무실에 와서 뭘 물어볼 거니까 사무실에 계시면은 내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큰 볼 일 없으면 사무실에 남아서 아시겠죠? 예,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사무실에서 설명해 드릴 거다. 이 말이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왜 시간이 별로 없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완성을 최소한 민법은 4개월 때까지는 민법을 다 떼야 돼요. 그래야 1, 2차를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4월 달까지 민법에 헤매고 앉아있으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민법은 법이라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가 개론은요, 쉽게 얘기해서 야매로 좀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가능해서 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좀 빼고 쉬운 것 좀 위주로 하고 어쨌든 60점을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민법은 안 그래요.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체 내용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딱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을 기본적으로 4월 달까지는 다 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세법이나 이런 건 볼 여가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때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수업 때 다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대중을 향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일일이 다 받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수업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시간에 자기가 좀 남아서 1시간이나 이렇게 30분 정도만 복습하면 돼요. 30분만 복습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의문점이 들면 몇 개 적어놨다가 뭐 그 다음 주에나 이렇게 와서 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당일날 질문을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과목들은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하시란 말이에요.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까먹어도 또 기억이 나겠죠. 예, 그래서 100% 다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그날 해야 돼요. 그래야 아시겠죠? 전체 1, 2차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 2차 동차 합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생이 자 3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은요, 이미 그 전에 1차를 합격한 사람이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명 중에서 내가 5천 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번에 등록을 20만 명 하잖아요. 지금 30몇 명이나 되는데, 그거는 1, 2차 다 이제 겹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30몇만 명이고, 실제는 20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원서 내고 시험장 안 나오는 사람이 한 3분의 1인데요. 옛날에는 2분의 1이 안 나왔는데, 요즘은 어쨌든 시험 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보니까 한 4분의 1, 4분의 1 빼고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또 한 절반?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지 혼자서 공부를 하든지. 근데 보통 보면 혼자서 독학을 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학원에 나와서 축적사사 해도 안 되는데 자기 혼자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복공부를 하거나 뭐 그게 연관된 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합격률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1, 2차 동차 합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자, 11월 때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죠? 이때 그냥 수업만 듣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민법 위주로 해가지고 책을 여유롭게 조금씩 보시라고.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한 번씩 보시든지. 그죠? 예. 소설책처럼 안 읽혀지지.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죠? 1차를 미리 잡아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수업을 앞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달 되잖아요. 그때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그죠? 그래서 주요한 세금만 좀 잡아 들어가도, 그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세 총론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요. 다음에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들어갈 때는 수업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책이 나올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 학원을 개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죠? 다른 학원은 전부 다 12월 달에 개강하는데 왜 11월 달에 개강을 했느냐. 다른 학원이 12월 달에 개강하면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 하고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리엔테이션도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좀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좀 편안하게 물론 하시는데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1월 달에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예,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